오늘은 제17장 유전자의 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의 발현이라는 것은 DNA가 단백질 합성을 하게 하는 과정을 의미하게 됩니다. 유전자 발현을 통해서 유전자에 있는 정보가 RNA를 거쳐 단백질에 전달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는 전사와 번역이라고 하는 두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단원에서는 이 전사와 번역의 과정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돌연변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와 단백질의 관계는 대사 이상의 연구로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1902년 영국 내과의사 게로드는 유전자가 특정 요소의 생성을 지시한다고 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분은 알캅톤 요증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캅톤이라는 물질을 분해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만, 알캅톤 요증을 겪는 이런 환자들을 보니까 유전되어서 내려오고 있더라, 가계를 보니까 유전되어서 내려오고 있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이런 알캅톤을 대사하는 효소가 없는 것이 유전적으로 물려받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떤 물질 대사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선천적 대사 이상이라고 하였고, 이러한 유전자가 특정한 효소를 만들게 한다 하고 하는 이런 개념이 이제 하나의 유전자가 하나의 효소를 만든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정립이 되었는데, 이것을 좀 더 발전시키는 그러한 실험은 뉴로스포라라고 하는 반수체 빰 곰팡이를 이용한 영양 요구형 돌연변이를 통한 실험에서 많은 진척을 얻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곰팡이를 증식하는 배지는 두 가지가 지금 나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채소 배지, 그래서 무기염료와 포도당, 그 다음에 비오틴, 이렇게 이러한 물질들만 들어있는 것을 이제 채소 배지로 이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채소 배지에서는 야생형이 잘 자랄 수가 있어요. 즉 야생형이 필요한 모든 영양분은 다 갖춰져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또 완전 배지 라는 개념이 있는데, 완전 배지라는 것은 채소 배지에 이제 20개의 아미노산이 들어있고 또 일부 다른 영양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거의 그러니까 모든 뉴로스포라가 이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돌연변이를 포함한 모든 뉴로스포라가 살 수 있는 이런 배지를 완전 배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뉴로스포라 세포를 완전 배지에서 이제 배양을 했습니다. 배양을 하면서 이제 X선을 상당히 쪼여줬어요. 다량의 X선을 쪼이면은 사실 대부분의 세포는 죽게 됩니다. 돌연변이에 의해서 대부분의 세포는 죽게 되는데, 일부 세포는 이제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면 살아남은 세포는 이제 유전적으로 동일한 콜로니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 배지 안에서 조그만 그 덩어리처럼, 세균이 증식을 하면은 덩어리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 지금 그림 17-2의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좀 나와 있죠. 두 번째 배지 사진에서 보면은 저렇게 이제 덩어리처럼 보이는 것들이 하는데, 이것은 각각의 살아남은 한 개의 뉴로스포라 세포가 증식을 해서 저렇게 덩어리, 그러니까 많은 수가
만들어져서 저렇게 덩어리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저 덩어리, 즉 콜로니라고 하는데 저 콜로니에는 유전적으로 동일한 세포들이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콜로니 세포의 일부를 채소 배지에 있는 시험관에 옮겨서 배양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채소 배지에서도 잘 산다 그러면은 이 뉴로스포라는 자외선을 쏘였다 하더라도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은 야생형 뉴로스포라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콜로니는 제외를 하고, 만약에 자라지 않는 콜로니가 있다 그러면은 일부만 떼어서 제가 배양을 시켜봤으니까 나머지는 그대로 있겠죠. 그러면 남은 그 콜로니를 가지고 이제 각각의 다른 배지에다 넣어서 배양을 또 시켜보는 겁니다. 이때 사용되는 배지는 이제 특정한 아미노산만, 채소 배지에다가 특정한 아미노산만 한 가지씩 첨가된 그런 배지에다가 각각 나눠서 키워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배지에서 이제 뉴로스포라가 자라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이 콜로니는 발린을 넣어준 배지에서는 안 자라고, 라이신 넣어준 곳에서도 안 자라고, 아르기닌을 넣어준 배지에서는 자란다 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이 돌연변이가 아르기닌을 만드는 이 합성 경로에 문제가 생겼다 하는 것을, 문제가 생긴, 그러니까 아르기닌 합성에 문제가 생긴 돌연변이다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각각의 그 필요한 영양분에 따라서, 지금 여기서는 아미노산을 가지고 이제 나눴죠. 그래서 생명체가 증식하기 위해서는 보통 자기 몸을 형성하는데 단백질 성분이 필요하고, 또 단백질을 합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아미노산이 대부분 만들어지겠죠. 이 야생의 경우는 무기염류만 있어도 자란다는 것으로 봤을 때 자기 자신의 증식에 필요한 모든 아미노산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소 바지에서는 안 자란다 하는 것은 결국 뭔가 아미노산 하나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 되겠고, 이러한 돌연변이 콜로니에다가 아르기닌을 넣어줬더니 잘 자라더라 하는 것은 결국 이 돌연변이가 아르기닌 생합성 경로에 문제가 생겼다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각각의 자외선에 의해서 생긴 그 돌연변이 콜로니들을 쭉 이렇게 배양 배지를 다르게 해서 배양 배지에 넣는 그런 아미노산을 각각 다르게 해서 어떠한 성분을 필요로 하는가, 어떠한 영양밀도를 필요로 하는가를 기준으로 이제 콜로니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함이 있는 대사 경로에 따라 이런 세포 줄을 이제 분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는 아르기닌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영양 요구형 돌연변이를 찾는 그런 과정이 설명이 됐고, 다음 이 실험에서 좀 더 이어진 발전된 실험에서는 바로 이 아르기닌을 필요로 하는 아르기닌 영양 요구형의 돌연변이체를 가지고 또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소커 후르이츠라는 분이 아르기닌 합성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서 아르기닌 요구성 돌연변이체를 이용해서 실험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참고한 내용은 아마도 오르니틴 사이클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르니틴 사이클이라는 것은 좀 오른쪽
상단에 회로가 좀 나와 있죠. 우리가 이제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이 대사 과정 중에 암모니아가 생성이 되는데, 이 암모니아는 우리 세포에 굉장히 해로운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암모니아를 제거하는 그러한 과정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러한 대사 경로 사이클을 갖다가 오르니틴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즉 암모니아를 제거해서 요소로, 우리 몸에 좀 해롭지 않은 요소로 전환시켜주는 그 몇 단계의 대사 과정이 이제 순환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러한 대사 경로를 이제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오르니틴 사이클을 이제 최종 생성물이 이제 요소이기 때문에 유리아 사이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과정을 보면은 아르기네즈에 의해서 요소가 만들어지는데, 아르기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오르니틴이 돼요. 요소가 아르기닌에서 요소가 떨어져 나가면서 오르니틴이 되고, 오르니틴은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서 시트룰린으로 전환됩니다. 그럼 시트룰린은 다시 또 암모니아를 하나 더 받아들여서 아르기닌으로 전환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몸 안에서 아르기닌이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무언가에 의해서 오르니틴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 단계에서 시트룰린이 만들어지고, 최종 단계에서 아르기닌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르기닌 합성 과정에 대한 연구로 이제 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이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르기닌 요구성 돌연변이를 전부 다 4개의 배지에 각각 넣어서 이제 배양을 해봤죠. 먼저 대조군을 야생형으로 이제 배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야생형의 경우는 채소 배지에서도 잘 자랐고, 채소 배지에서 오르니틴 맞는 이런 배지에서도 잘 자랐고, 시트룰린을 넣은 배지에서도 잘 자랐고, 아르기닌을 넣어준 곳에서도 배지에서도 잘 자랐습니다. 즉 야생형은 채소 배지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잘 자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이에 반해서 이제 실험을 몇 가지 아르기닌 요구성 돌연변이체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어떤 돌연변이체들은 일단 돌연변이체들은 모두 다 채소 배지에서는 자라지 않았죠. 이것을 1단계로 이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확인해야 되는 거는, 아르기닌 넣었을 때는 모두 다 잘 자랐습니다. 즉, 이 실험에 사용된 뉴로스포라의 돌연변이체들은 전부 다 아르기닌을 필요로 하는 아르기닌 요구성 돌연변이체라는 것을 요 두 가지 실험, 그러니까 채소 배지에서 키워보고 아르기닌이 넣은 곳에서 키워보고 해서 증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돌연변이체들은, 어떤 돌연변이체들은 오르니틴을 추가한 곳에서도 잘 자라고, 시트룰린을 추가한 곳에서도 잘 자라더라 하는 이런 돌연변이체들이 존재하는 반면, 또 어떤 돌연변이체들은 보니까 오직 아르기닌을 넣어줬을 때만 잘 자라더라 하는 이런 부류가 또 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류를 보니까 오르니틴만 넣어줬을 때는 안 자라는데 시트룰린이나 아르기닌을 넣어줬을 때는 잘 자라더라 하는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연변이체도 이렇게 세 개의 그룹으로 구분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실험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첫 번째 이제 아르기닌을 넣어준 곳에서만 자라더라 하는 것은 바로 뭐니까, 아르기닌이
최종 단계의 생성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아르니틴에서도 자라고 우르니틴에서도 잘 자라고 시트룰린 넣은 배지에서도 잘 자라더라. 그리고 다른 그룹은 그러니까 오르니틴이 넣은 곳에서는 오르니틴이 없는 곳에 있는 곳에서는 안 자라더라 하는 부류가 있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류와 두 번째 부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오르니틴이 첫 번째 단계에 만들어지는 그런 대사 중간 물질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결국 아르기닌이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첫 번째 전구 물질로부터 오르니틴을 만드는 이런 과정이 존재하고, 그리고 오르니틴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이용해서 시트룰린을 만드는 그런 단계가 있고, 시트룰린에서 다시 또 아르기닌을 합성하는 그런 단계가 있구나. 그리고 그 세 단계에는 전부 다 효소가 관여를 한다 하는 것을 이제 이 실험 결과를 가지고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이제 세 단계의 합성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각 단계에 관여하는 효소가 없으면 아르기닌 생합성 과정이 멈춘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이 단원의 첫 페이지에 나오는 그 백피층 당나귀의 경우는 타이로시테이즈라는 이런 효소의 결핍에 의해서 멜라닌 생성이 안 일어나게 되어, 그러니까 멜라닌 생성이 안 되어서 이런 백피증을 갖게 되었다. 그러한 이제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실험들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면서 점차 유전자 발현 산물이 효소라는 첫 번째 단계, 그러니까 1유전자가 1효소의 생성을 지시한다라고 하는 이런 가설에서 좀 더 이제 진화되는, 발전되어 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온 예가 이거죠. 유전자가 효소가 아닌 다른 단백질 정보도 갖고 있더라. 즉 인슐린을 만드는 정보를 갖고 있는 그런 유전자도 있는데, 인슐린은 이제 호르몬이죠. 그 다음에 케라틴은 털을 만드는 구조 단백질입니다. 따라서 효소가 아닌 다른 단백질들을 만드는 정보를 갖고 있기도 하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효소만이 유전자의 산물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많은 단백질이 2개 이상의 폴리펩타이드로 구성된 경우가 있다. 그리고 각 폴리펩타이드는 각각 자신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유전자가 따로 있더라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이제 한 개 단백질 전체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단백질은 몇 개의 서브 유닛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 몸에 있는 칼슘을 세포 안으로 이동시켜 줄 수 있는 칼슘 채널 같은 경우 또 몇 개의 서브 유닛이 있습니다. 알파 서브 유닛, 베타 서브 유닛, 이런 식으로 몇 개의 서브 유닛이 모아져서 칼슘 채널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서브 유닛은 각각 다른 진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자는 하나의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폴리펩타이드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다라고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또 이제 더 발전을 하는 계기가 있는데, 즉 1유전자가 1폴리펩타이드가 아니라 이제 더 복잡한 이런 과정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밝혀지게 됐습니다. 그 예로 처음 나오는 게 선택적 이어 맞추기를 통해, 그러니까 유전자에는 발현되는 부분과 발현되지 않는 부분, 즉 인트론이 발현되는 부분이고, 발현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엑손이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정보가
인트론가 들어있는 게 엑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트론과 엑손이 서로 섞여 있더라. 그런데 이 중에서 엑손이 이제 몇 군데 분할되어 있는데 어떤 엑손들을 선택해서 단백질을 만드냐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또 이제 서로 다른 종류의 폴리펩타이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런 과정을 뒤에서 또 설명하겠지만 선택적 이어 맞추기라고 이제 보통 우리말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유전자는 단순한 1폴리펩타이드가 아니라 폴리펩타이드를 만들 수 있는 세트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근래에 이제 밝혀진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유전자가 최종적으로 단백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RNA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경우도 있더라. 즉 RNA 그러니까 DNA를 주용으로 해서 RNA가 만들어지는데 이 RNA가 단백질 만드는 데 이용되지 않고 그 RNA 자체가 세포 안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더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아닌 RNA 분자를 암호화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들이 이제 근래 이제 밝혀진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전사와 번역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중심 원리, 영어로 센트럴 도그마라고 하는데 1956년 크릭에 의해서 제안이 되었습니다. DNA에서 RNA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전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RNA에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단백질이 합성될 때 이 과정을 트랜슬레이션, 번역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RNA는 DNA와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DNA에서는 당으로서 디옥시리보스를 사용하는 반면에 RNA는 리보스를 사용한다 하는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염기를 보면은 DNA에서는 타이민을 이용을 하는데 RNA에서는 유라시를 사용을 한다. 그리고 RNA는 일반적으로 단일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RNA가 모든 곳에서 단일 가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대부분 단일 가닥으로 많이 존재를 해요. 그에 반해서 DNA는 이제 또 더블 헬릭스 이중 나선으로 존재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전사는 이제 DNA 조형을 통해서 이용하여 모든 종류의 RNA 합성하는 과정을 다 전사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RNA 중에 전령 RNA, 메신저 RNA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단백질을 암호화하고 있는 RNA를 전령 RNA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번역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메신저 RNA 정보를 이용하여 폴리펩타이드를 합성하는 과정을 말하게 됩니다. 번역은 리보솜에서 일어나며, 리보솜은 아미노산을 순서대로 폴리펩타이드로 연결을 해주는 그러한 분자 복합체를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센트럴 도그마가 그러니까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등은 RNA 바이러스에서 이러한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인데 이들은 RNA에서 다시 DNA로 만드는 역전사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1970년대 발견되었는데, 그렇지만 이런 RNA를 주용으로 해서 DNA가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DNA 더블 헬릭스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 원리에서 전사라고 불리는 이 과정에 역행하는 역전사가 존재한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지만, 그래서 이 경우는 아주 드문 케이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현재까지도 중심 원리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핵세포와 진핵
세포에서의 전사와 번역 과정을 이제 간단하게 비교를 하면은 원핵 세포의 경우는 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막이 DNA와 메신저 RNA를 리보솜과 격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사가 진행되는 동안 메신저 RNA 번역도 동시에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전사와 번역이 동시에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림 17-4A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진핵세포의 경우는 핵막이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핵막이 전사와 과정과 번역 과정을 공간적으로 또 시간적으로도 분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전사는 핵 안에서 이루어지고 메신저 RNA는 세포질로 만들어진 다음 세포질로 이동한 다음에 세포질에서 번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공간적으로도 분리가 되고 또 시간적으로도 세포질에 이동한 후에 번역 과정이 일어나니까 시간적으로도 분리가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진핵세포의 경우는 원핵세포와는 다르게 원핵세포는 메신저 RNA가 만들어지면서 단백질 합성도 동시에 진행이 되지만 진핵세포에서는 핵 안에서 RNA 가공 과정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만들어진 전사체와 최종적으로 만들어져서 세포질로 이동되는 그런 메신저 RNA와는 구조가 이제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만들어진 이러한 전사체를 갖다가 맨 처음에 만들어진 RNA 분자죠. 이것을 퍼스트 또는 프라이머리 트랜스크립트라고 얘기합니다. 1차 전사체로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죠. 자, 그래서 이 프라이머리 트랜스크립트가 어떠한 가공 과정을 거쳐서 메신저 RNA가 만들어진다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유전 암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는 이제 3개의 염기, 그러니까 연속된 3개의 염기를 이제 코돈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기는 4종류가 있고 아미노산은 20종류가 있습니다. 20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최소 연속된 3개의 염기 배열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즉, 한 개의 염기로 만약에 정보를 갖고 있다면 결국 4종류의 아미노산만 이제 지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2개를 갖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각각 두 자리에 4가지의 경우수가 있으니까 4 곱하기 4에서 16개, 여전히 20개를 지정하기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3개, 그러면 각각의 자리에 4가지의 경우가 있으니까 4의 3승, 그래서 64종류의 배열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기에는 충분한 그런 크기가 되겠죠. 이러한 이제 3자 암호 체제가 이제 그림 17-5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DNA가 전사에 의해서 메신저 RNA 분자가 만들어지면 그 메신저 RNA에 있는 분자에 3개씩 3개씩 한 개의 아미노산을 지시하는 이제 그러한 특징을 갖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전사되는 DNA 중에서 전사되는 가닥을 둘 중에 이제 한 곳에 두 스트랜드 중에서 한 스트랜드만 이제 메신저 RNA가 상부적으로 결합을 하게 되니까 이 메신저 RNA가 상부적으로 결합하는 이러한 스트랜드를 갖다가 주형 가닥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코드는 메신저 RNA 상의 연속된 세염기라고 앞에서 설명을 했고, 이것은 이제 5'에서 3'의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코드 나면 메신저 RNA 상에서의 염기 배열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이것은 DNA에서 주용이 아닌 다른 가닥하고 이제 거의 이제 유사하겠죠. 티아민 대신에 유라시를 사용한다는 것 말고는 동일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코돈이란 말은 비주형 가닥성의 DNA 세염기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형 가닥이 아닌 다른, 그러니까 주형 가닥과 선부적인 그런 가닥을 암호화 가닥, 코딩 스트랜드라고도 부른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호 판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설명이 있는데, 이 첫 번째 코든을 해독한 것은 1961년 미국 국립보건원에 있는 니렌버그 박사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인공적으로 메신저 RNA를 합성을 했는데, 그런데 전부 다 U로만 만들어졌습니다. 유라실로만 폴리펩타이드 아니라 폴리 RNA를 만들어낸 겁니다. 오로지 U로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코드를 나눌지라도 전부 다 그러니까 U 3개로 이루어진 코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것을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갖춘 시험관에 넣어서 합성을 일으키니까 나중에 만들어진 단백질을 확인해 보니 전부 다 페닐알라닌으로만 이루어져 있더라. 그러니까 페닐알라닌으로만 단백질이 만들어졌더라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U가 3개 있는 이러한 코드는 페닐알라닌을 의미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U만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G 구아닌으로만 가지고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 사이토신으로만 만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똑같은 염기를 가졌을 때 만들어지는 아미노산은 이제 쉽게 밝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이외의 그 코드는 상당히 이제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1960년대 중반까지 64개의 코든이 모두 밝혀지게 됐습니다. 이 코든이 그림 17-6에 이제 제시되어 있죠. 여기서 보면은 중복성이라는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한 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한 개의 코드만 있는 게 아니라 2개 이상의 코드이 있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가만히 그 코드들을 살펴보니까 이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이 코드는 세 염기 중에 세 번째 염기만 다르더라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개의 코드는 반드시 한 개의 아미노산만 지정하더라. 한 개의 코드니 뭐 2종류 이상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 만들어진 단백질의 시퀀스는 아주 복잡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코드만, 그러니까 하나의 코드는 반드시 한 개의 아미노산만 지정해주는 명확성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이제 3개씩 끊어서 읽더라. 이것이 겹쳐지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겹쳐진다면 또 이제 시퀀스가 완전히 바뀌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3개 단위로 끊어서 읽더라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전암호의 이제 진화 과정에서의 변화를 보면은, 유전암호는 거의 모든 생물에서 거의 보편적이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종의 유전자를 다른 종의 개체에 이식을 시켰을 때 그 개체에서도 그 유전자의 정보를 발현하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만큼 종의 차이와 무관하게 이제 유전자는 그대로 그 유전자의 각 정보는 그대로 이제 발현이 된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이게 다른 생물 필요에 의해서 다른 생물의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그 예로 지금 나온 것이 이제 오른쪽 아래에 있는 반딧불이 유전자를 발현하는 그런 담배가 좀 나와 있죠. 즉 반딧불이에서 형광 물질을 만드는 이러한 유전자를 갖다가 형광 단백질에 관한 유전자를 담배 그 식물이 되겠죠. 식물에 주입을 했더니 유전자 염색체에 주입을 했더니 그 형광을 발현하는 유전자가 실제로 형광을 발현하는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지금 그림처럼 이렇게 형광을 나타낸다 하는 것을 확인해 냈습니다. 그리고 돼지에 또 해파리 유전자를 집어넣었더니 그 해파리 유전자가 발현이 되더라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됐죠. 그래서 이 원리는 이제 사람이 어떤 그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그 방법을 이제 가르쳐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의 인슐린을 만드는 유전자를 그 돼지 유전자에 넣거나 또는 요즘은 주로 이콜라이에 이제 주입을 하죠. 그러면은 그 인슐린을 대량으로 생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한테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이제 생산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러한 그러니까 이러한 법칙이 만약에 없었다 그러면은 그런 인슐린 생산과 같은 이런 것은 상당히 좀 어려워졌을 거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이제 유전나무 표에서 잠깐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몇 가지 부분은 그 아미노산을 의미하지 않고 어떠한 다른 시그널을 제시해주는 그러한 암호 코돈도 존재하더라 하는 게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UAA하고 UGA, UAG 요 세 개의 코드는 종교를 의미하는, 그러니까 RNA의 생성이 이제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합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멈추게 해주는 그런 코돈이다 하는 것이 되어 있고, RNA는 이제 단백질 합성입니다. 그리고 AUG는 이것은 개시, 즉 번역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 시작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런 시그널이면서 또 아울러서 메시오닌에 대한 메시오닌을 지정해주는 그러한 시그널로서도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 단백질이 처음 합성될 때 이제 메시오닌으로부터 이제 시작된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사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소제목은 전사에 참여하는 분자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전사와 관련된 여러 용어를 정리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사의 단계를 보면은 이제 세 단계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 17-8을 보면은 개시, 전사가 시작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전사가 시작된 이후 계속적으로 분자가 RNA 분자가 이제 길어지는 그런 단계, 그리고
끝나는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은 그 전사가 이루어지는 그 부위에서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 시작되는 부분을 개시점이라고 하고, 그 개시점 이후에 그 만들어지는 이후에 이제 RNA가 붙여지는 붙게 되는 그쪽 DNA 시퀀스를 전사 단위, 그러니까 전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전사 단위라고 이제 명칭이 붙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사가 이제 개시되게끔 해주는 그러한 개시가 되는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프로모터라는 부위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모터는 그래서 이제 DNA 시퀀스를 의미하게 되는데, RNA 중화 효소가 부착하여 전사가 이제 시작되게끔 해주기 때문에 개시점보다 더 위쪽, 업스트림 쪽에 존재를 한다 하는 것을 이제 그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은 이제 RNA 중화 효소가 프로모터에 부착된 후 DNA 가닥이 풀리고 중화 효소가, 그러니까 주연 가닥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RNA 합성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이제 개시라고 하고 있고, 그 이후 일단 시작이 된 다음에는 RNA 폴리머레이즈가 부착이 돼서 이제 개시가 되면은 이것이 이제 쭉 이동을 하게 됩니다. 중합 효소가 이제 하부로 이동을 하면서 DNA는 이제 풀고 RNA 전사물을 5'에서 3' 쪽으로 이제 신장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전사가 다 끝나고 나면은 DNA 가닥은 다시, 그러니까 전사가 지나간 부위는 DNA 가닥이 다시 이중나선을 재형성한다 하는 과정이 이제 신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결에서는 결국 어떤 특정 시그널에 의해서 RNA 전사물이 DNA로부터 이제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방출되고 또 아울러서 중합 효소도 같이 DNA에서 이제 떨어져 나오겠죠. 이러한 과정을 이제 종결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결된 RNA 전사물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과정은 이렇게 세 단계의 과정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고, 그 각각의 과정과 관련된 여러 용어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NA 중합효소, RNA 폴리머레이즈라고 하는 것은 두 DNA 가닥을 벌리면서 DNA 주형을 따라 RNA 누클레오타이드, 복제에서는 DNA 누클레오타이드를 결합시키지만 전사에서는 RNA 누클레오타이드를 결합시켜 RNA 폴리누클레오타이드를 합성하게 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합성 방향은 5'에서 3' 방향으로 합성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복제와 또 다른 점이 프라이머 없이 복제의 경우는 반드시 프라이머가 먼저 부착이 된 후 그 프라이머 끝에 있는 3' 말단에 DNA 누클레오타이드를 결합을 시키지만, 이 RNA 폴리머레이즈는 프라이머 없이 스스로 부착을 해서 합성이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모터는 앞에 설명했듯이 RNA 중합효소가 부착하여 전사를 개시하는 DNA 시퀀스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종결자라고 하는 것은 원핵세포에서 전사의 종결을 의미하는 DNA 시퀀스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종결자는 이제 진핵세포에서는 이제 다른 종결 기작을 갖고 있다. 즉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는 다른 기작을 갖고 있다 하는 내용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을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전사되어 가는 방향을 이제 다운스트림이라고 하고, 그 반대 방향 앞에서 그 개시점에 업스트림에 프로모터가 있다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전사되는
방향의 반대 방향을 업스트림, 즉 우리말로는 이제 상부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전사 단위 역시 이제 설명을 했었죠. RNA 분자로 전사되는 프로모터 하부의 DNA 영역을 전사 단위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균 RNA 중합 효소는 한 종류입니다. 하나인데 이 하나가 모든 종류의 RNA를 합성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RNA가 전부 다 메신저 RNA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특정한 경우는 그 자체가 RNA로서 끝나서 RNA가 어떤 기능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메신저 RNA가 아닌 다른 RNA를 만들 때도 세균 RNA는 세균 RNA 중합에서는 하나가 그것들을 만드는데 모두 이용이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핵생물의 경우는 적어도 세 종류의 RNA 중합효소가 따로 있다. 그래서 RNA 중합효소 2라고 하는 것은 메신저 RNA를 합성할 때만 이용이 되고, 다른 두 RNA 중합효소는 단백질로 번역되지 않는 RNA 분자를 전사시킬 때 이용이 된다 하는 이제 설명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앞에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RNA 전사의 세 단계를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시할 때 어떤 과정이 일어나는가 이제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핵세포의 프로모터의 경우 이제 전사 개시점에 개시점이 있고, 그보다 상부에 업스트림 쪽에 프로모터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모터에서는 이제 전사가 시작되는 자리하고 DNA 주형을 어떤 가닥을 주형으로 쓸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세균의 경우는 RNA 중합효소 스스로 프로모터를 특이적으로 인증해서 바로 RNA 전사를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핵세포의 경우는 RNA 포리머레이즈 외에 또 몇 가지 더 필요한 요소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전사인자라고 하게 됩니다. 이름을 붙였는데, 이 전사인자들이 먼저 프로모터 영역에 부착이 된 후에 RNA 중합효소 2가 부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사인자들과 RNA 폴리머레이즈 2가 결합이 되어서 전사개시 복합체라는 것을 형성하게 되고, 이 복합체가 이제 전사개시 부위의 DNA 두 가닥을 풀고 주형 가닥에 대한 전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DNA 서열 중에, 프로모터에 있는 서열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부위에 보면은 타이민하고 아데닌이 교대로 나타나는 이런 시퀀스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타타 박스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RNA의 신장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어떻게 이제 RNA 분자가 이제 커져가는가 하는 그 과정을 이제 보면은, RNA 중합 효소가 DNA를 따라서 이제 이동하면서 이중나선을 이제 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약 10개에서 20개 정도의 DNA 염기가 항상 노출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10을 보면은 RNA 폴리머레이즈에 의해서 이제 DNA 가닥이 열리게 되는데, 이때 한 10개에서 20개의 DNA 시퀀스가 노출될 정도,
이 정도 되는 쌍이 분리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합성된 RNA 분자는 위쪽 부분에서부터 이제 DNA 주형에서부터 분리되고, 또 이제 이렇게 DNA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면 DNA는 다시 이중나선을 재형성하게 됩니다. 다음 전사의 종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세균과 진핵세포가 각각 다른 기작을 사용하게 되는데, 세균은 종결 신호가 전사된 RNA 서열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RNA 전사체는 이제 메신저 RNA로 이제 바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진핵세포는 메신저 RNA 전구체의 아데니산 중합 반응 신호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이제 핵 안에서 여러 종류의 단백질이 결합을 하여 이 아데니산 중합 반응 신호보다 한 10개에서 35개의 누클레오타이드 아래쪽을 절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떨어져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떨어져 나온 거는 이제 프라이머리 트랜스크립터라고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는 좀 더 다른 용어가 또 이제 나왔죠. 메신저 RNA 전구체. 메신저 RNA를 만들기 전에 단계에 있는 그런 물질, 분자를 전구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물질이 만들어지는 전 단계의 물질을 이제 전구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 설명한 프라이머리 트랜스크립터라는 용어가 결국 이거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은 메신저 RNA의 전 단계인 RNA 분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메신저 RNA 전구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신저 RNA 전구체는 이제 가공 과정을 거쳐서 메신저 RNA로 만들어진다 하는 뭐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세균의 경우는 전사된 RNA 서열에 이제 종결 신호가 존재한다는 거고, 진핵세포의 경우는 역시 이제 RNA 전사체에 있긴 한데, 이때는 이제 아데니산 중합 반응 신호에 이 부위가 어떤 시그널로서 작용을 한다 하는 그러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RNA 가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전사물이 만들어진 이후에 가공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 그 가공 과정을 두 개의 과정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메신저 RNA 말단에서 일어나는 변화고, 다른 하나는 RNA 스플라이싱, RNA 이어 맞추기에 대한 그러한 개념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먼저 말단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보면은 5' 말단에 20개에서 40개의 구안인으로 이루어진 캡이라는 구조가 붙는다 하는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캡은 그냥 머리에 붙어 있기 때문에 캡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3' 쪽은 이제 끝부분이기 때문에 끝에 붙어 있으니까 꼬리라고 이름을 붙여졌는데, 이 3' 말단에는 50에서 250개 정도의 아데닌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이런 폴리-A 꼬리가 붙게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말단에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어떠한 장점을 갖게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들의 기능은 메신저 RNA가 핵 밖으로 이동하는 것을 도와준다 하는 것이 있겠고, 다음은 양쪽 끝으로부터 그 가수분해 효소에 의해서 제거되는 것을 막아준다.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이러한 추가적인
뉴클레오타이드가 붙어 있으니까 설사 가수분해 효소에 의해서 공격을 받더라도 이제 이 부분이 먼저 잘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유전자의 정보를 갖고 있는 본 내용은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메신저 RNA가 이제 세포질에 도달하게 되면 리보솜이 메신저 RNA 5 말단에 부착하게 되는데 이 부착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하고 5'의 이제 끝쪽에 보면은 이제 캡 바로 뒤쪽 또는 폴리A 바로 앞쪽에 있는 단백질로 번역이 되지 않지만 어떤 다른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RNA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UTR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양쪽에 존재한다 하는 것을 이제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분할 유전자의 RNA 이어 맞추기라는 이 과정은 결국 이제 RNA 일부분을 자르고 남은 부분을 서로 붙이는 작업을 의미하게 되는데, 진핵 세포 RNA의 1차 전사물의 경우 약 27,000개의 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 크기의 단백질은 약 400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400개의 아미노산이니까 뉴클레오타이드를 치면은 3개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하나의 코돈이 되니까 약 1200개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겠죠. 이 이야기는 27,000개는 그러니까 1200개보다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봤을 때 번역되지 않는 긴 비암호화 서열이 존재한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많은 연구가 이제 진행이 됐죠.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단백질을 만드는 이런 정보를 갖고 있는 부분을 엑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 합성과 관련이 없는 그런 부분을 인트론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트론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져 있는데, 이 인트론과 엑손이 서로 그러니까 혼재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트랜스크립트에서는 인트론과 엑손이 서로 막 섞여 있더라.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메신저 RNA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인트론 부분은 다 없애고 엑손끼리만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바로 이제 스플라이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RNA 이어 맞추기라고 한다. 인트론은 제거하고 엑손끼리만 연결시키는 과정, 이것을 스플라이싱이라고 한다 하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스플라이싱에 관한 설명을 이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17-13이 이제 스플라이싱을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보면 인트론이 이어 맞추기 복합체 스파일러스좀이라고 하는 이런 단백질에 의해서 이제 스플라이싱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스플라이좀이 인트론에 결합을 하면은 인트론이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이게 접혀지는 거죠. 접혀지면서 결국 스스로 접혀지면서 양쪽 끝이 맞닿게 되고, 그 상태에서 인트론은 이제 잘려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엑손만 서로 연결이 된다 하는 것을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에서 나오는 내용에 이제 이어 맞추기 복합체 외에 또 이제 리보자임에 대한 이제 설명이 있습니다. 리보자임은 효소 기능을 하는 RNA 분자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제 선목충류를 보면은 라이보솜 RNA 합성이 될 때 추가적인 단백질이나 RNA 분자 없이
스스로 인트론이 제거가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스스로, 그러니까 RNA 스스로, 이게 프라이머리 트랜스크립트 자체가 스스로 이런 인트론 부분을 제거해주는 그런 현상을 이제 자가 이어 맞추기다, 그래서 셀프 스플라이싱이라고 한다 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RNA 분자가 이제 효소로서 이렇게 작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것은 어떠한 특성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RNA는 한 줄로 되어 있지만 서로 상부적인 어떤 그런 구조물이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뭔가 서로 그 상부적인 부분이 서로 연결됨으로 인해서 어떤 특이한 3차 구조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효소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주 특별한 특정한 모양을 갖춰야지만이 효소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또한 그 기질과 결합을 할 수 있고, 또 기질의 어떠한 부분을 어떠한 부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3차 구조를 그러니까 그것도 아주 특정한 3차 구조를 만든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RNA 분자는 바로 상부적인 결합을 통해서 이런 입체 구조를 만드는 게 가능하다 하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염기를 갖고 있는데 이 염기가 작용기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핵산 분자와 수소 결합을 할 수가 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의미냐면은, 이 RNA 분자는 어떤 특정한 시퀀스를 갖고 있죠. 그러면 얘는 자기와 상부적인 어떠한 다른 핵산과 결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돌려서 얘기하면은 그 특수한, 그러니까 아주 자기가 갖고 있는 시퀀스와 상부적인 아주 특별한 다른 핵산만 만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어떤 촉매 활동을 할 때 모든 것을 다 이제 건드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거, 글루코스의 어떤 일을 하는 효소는 반드시 글루코스하고만 결합을 해야지 되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RNA 분자가 효소로서 자기 기능을 하려면은 자기의 기질, 여기서는 핵산이죠. 이 특별한 기질만 선택적으로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것을 이제 특이성이라고 얘기하죠. 바로 그것이 이제 다른 핵산 분자와 이제 수소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특이성을 갖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인트론의 기능적, 진화적 중요성, 인트론이 왜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엑손만 쭉 만들어내면 되지, 왜 굳이 번거롭게 인트론, 번역되지도 않는 그 부분이 안에 존재를 할까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온 내용은 선택적 RNA 이어 맞추기, Alternative RNA Splicing,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말로 이제 표현이 많이 돼 있어요. 그 대부분은 이제 우리말로 그 번역이 돼 있는데, 용어들 자체가요. 근데 이 용어들은 반드시 영어 용어도 같이 외워주기 바랍니다. 우리 용어와 외국 용어를 항상 같이 외워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말 용어는 그 번역하는 사람마다 좀 이제 다른 용어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오래전에 만들어진 용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통일될 수도 있지만, 또 뭐 새로 만들어진 용어들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 자기가 선호하는 그런 용어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이 다르니까 이건 다른 물질인가 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영어 이론도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결국은 영어로 된 책을 읽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정보는 영어로 다 표현이 되고 있죠. 전 세계의 모든 정보는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영어로 된 내용을 읽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영어로 된 용어도 이제 같이 알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영어 표현도 같이 외워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제 항상 이제 RNA 가로치고 영어 표현도 같이 넣어놨습니다. 반드시 둘 다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이제 하게 되면은 인트론이 있음으로 인해서 선택적인 RNA 이어 맞추기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엑손이 이제 여러 개가 있으면은 그 중에 몇 개의 엑손을 골라서 붙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엑손을 이제 고를 수 있고,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고, 또는 뭐 순서를 바꿀 수도 있겠죠. 뭐 일단 이런 식으로 엑손의 변화를 줌으로 인해서 그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폴리펩타이드는 이제 여러 개가 만들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종류 이상의 서로 다른 폴리펩타이드 생성이 가능하다 하는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과정 때문에 이제 사람이 선충류와 사람을 비교를 해보면은 뭐 너무 차이가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전자 숫자는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데, 그래도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존재하고 사람이 훨씬 더 복잡한 형태로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이유는 바로 이런 선택적 RNA 이어 맞추기 과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다양한, 그러니까 다른 단백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한 가지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또 한 가지 특징은 각 엑손은 영역을 암호화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백질은 구조적, 기능적으로 독립적인 부위인 도메인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지금 오른쪽 하단에 이제 작은 그림이 하나 있죠. 이 그림을 보면은 이건 이제 수용체를 그려 놓은 것인데, 수용체는 세 개의 도메인으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포막 바깥에 있어서 리간드와 결합할 수 있는 부위가 되겠고, 다른 하나는 세포막을 관통해서 세포막에 붙어 있게 해주는, 또는 신호를 세포 안쪽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막을 관통하는 그런 영역이 있고, 또 하나의 영역은 세포질 안에서 어떠한 반응을 유발하는, 주로 이제 효소 역할을 많이 하겠죠. 어떤 효소 역할을 하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이 영역은 어떻게 돼요? 서로 다른 기능을 갖고 있죠. 구조도 다르고 기능도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도 각각 다른 부위에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즉 다른 펩타이드, 엑손에서 만들어져서 이것들이 결합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엑손 셔플링이라는, 엑손 뒤섞기라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인트로는 대립 유전자에서, 예전에 대립 유전자가 이제 염색체 분열 과정에서 교차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한 적이 있었죠. 근데 인트로는 바로 발현이 되지 않는 부위다 보니까 자유롭게 움직여도 별 문제가 없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인트론에 의해서 교차 확률이 높아진다 하는 그런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엑손이 대립 유전자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비대립 유전자 사이에서도 뭔가 엑손끼리 서로 바꿔치기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비대립 유전자 사이에 엑손이 바뀌게 되면은 전혀 다른
그러한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변이는 생존에 좀 불리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사라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생존에 유리한 변이가 될 수도 있죠. 이제 그럴 경우는 이제 또 자연 선택이 일어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새로운 종이 만들어지게 하거나 이런 것이 이제 가능하게 되겠죠. 즉 진화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장에서부터 20장까지는 양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매일 한 단원씩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이 17장부터 20장까지는 한 단원을 이틀에 나눠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단원을 강의하는 이런 형식으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